이번에는 경제 관련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와 중국 사태입니다. 그리스의 치프라스 총리요, 지난 5일날 호기롭게 지금 EU가 요구하는 개혁안을 투표에 붙여서 거부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세게 나가다가 지금 독일한테 완전히 당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에 대해서 처음에 그리스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보다 그리고 EU가 처음에 이렇게 받아라고 해놓은 개혁안보다 더 심한 개혁안을 그리스에 던졌습니다. 심지어 그리스에서 60조 정도의 공공기금을 편성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재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빚 갚는데 보태서라고까지 하는 조건이 더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부 보고 15일까지 우리한테 와서 자꾸 이러지 말고 우리가 요구한 최종 합의 부분을 너네 국회에 붙여가지고 거기서 동의를 받고 오라고. 그러면 그리스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나 계획대로 수습해가는 부분에 동의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는 국회에서 이걸 갖다가 동의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스 지금 여당이요 한 160석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13석을 가진 조그마한 정당을 끌어들여서고요. 그 다음에 시리자라는 것은 한 정당이 아니라 좌파의 여러 정당의 연합체입니다. 근데 전번에 치프라스 총리가 5일날 투표를 한 다음에 그 힘을 바탕으로 EU에 제출하겠다고 내놓은 이행안에 대해서도 17명이나 되는 시리자의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대를 하다가 혹이 더 붙은 그런 개혁안에 대해서 그리스 국회에서 통과가 될 건가?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 통과가 안 되면 아마 그리스 이 내각이 해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총리를 뽑아야 되는 사태가 올 수 있어요.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목표가 그리스의 지금 급진 좌파 정당을 쫓아내는 데 있다. 자, 오늘 어떤 칼럼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그리스 정부와 그리스 국민들의 행태를 보고 탱고는 혼자서 출 수 없다. 자, 탱고 춤을 추려고 그러면 반드시 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즉 정부와 그리스 국민이 한 통속이 되어서 같이 다 우리 국가를 거들내어서 나눠 먹자라고 놀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버린 그리스의 상황에서 그리스가 과연 국회에서 이걸 통과시켜서 지금 혹이 더 붙은 EU가 요구하는 결의안대로 갈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쉽지 않은데요. 지금 그리스의 채무 협상이 더 강경으로 간 이유 중에는 독일하고 프랑스의 유럽 주도권 경쟁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애초에요, EU는 프랑스가 2차 대전에서 패전했다가 마지막에 겨우 이겼지 않습니까? 미국 연합군이 왔어요. 그 프랑스가 다시는 유럽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EU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2차 대전 후부터 수십 년간 해왔고요. 그런데 이제 영국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영국은 섬나라고 유럽 하면 영국이었는데 우리가 요즘 조금 경제가 떨어지고 나라가 맛이 좀 같다고 프랑스가 주도권을 행사하냐 해서 영국은 처음부터 EU에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런데 91년에 동구권이 몰락하니까 동독을 서독이 통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프랑스가 동조를 안 해주면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과거에 주변 국가를 침략한 거대한 이 군사력을 가졌던 나라인데 저 독일이 동서독이 통일이 되면 다시 거대해져서 침략하지 않겠느냐. 그때 이제 이 프랑스가 독일에 내놓은 조건이 우리가 EU를 주도해서 만들고 또 EU 단일 화폐를 만들고 국경을 없애고 재정 통합, 금융 통합을 하고 이렇게 가는 절차에 대해서 전제 동의한다면 우리가 통일을 허락해 줄게. 그렇게 해서 독일이 사실상 EU에 돈도 많이 되겠다고 약속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동서도 통일이 된 겁니다. 그런데 독일이 90년대에만 해도 통일 후유증으로 빌빌했죠. 근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독일이 내부의 노동개혁, 각종 이 금융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경제가 살아나서 전 독일의 EU에서 만드는 국경 없는 이 상품과 재화 그리고 노동의 이동, 그 다음에 금융자본의 이동에 있어서 전 독일이 전 유럽이 독일의 소비처가 되어버렸습니다. 독일의 공장이 온갖 물건들을 다 팔고 있어요, EU에. 그러니까 프랑스가 가만히 보니까
저걸 괜히 끌어들여가지고 EU의 재미, 유로존의 재미는 독일이 다 보고 앉았고 우리는 이 뭐하는 꼴인가. 이런 부분에서 프랑스가 심사가 좀 꼬였는데 이번에 그리스를 어떻게 하느냐를 둘러싸고 프랑스는 온건하게 입장을 취하고 있고 독일은 초강경으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대립들이 결국 EU 내부에서 지금 그리스 사태를 점점 꼬이게 하는 거고요. 그리스는 지금 미국에다가 오바마하고 통화를 했어요. 지프라스 총리가. 우리를 이리 내버려 두면 우리는 러시아에 붙겠다. 그러니까 오바마는 또 독일에다 전화하고 프랑스에다 전화해서 그리스 그렇게 심하게 내쫓지 말고 어쨌든 달래가지고 좀 데리고 있어라. 거기서 내쫓으면 결국은 러시아하고 저쪽 중국에 붙기밖에 더 하겠냐.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에는 또 요즘 독일도 지금 기민기사 연립 정권입니다. 독일에는 기독교 민주당이 있고 기독교 사회당이 있는데 독일에서 제일 큰 뮌헨이 있는 그 지역은 그 주는 항상 기사당이 득세를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독일 남부 지역에는 기사당이 아지트입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 속에서 이 메르켈 총리는 기사당은 지금 절대로 그리스 더 도와주면 안 된다. 내쫓자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내부를 또 추스려야 되고 또 독일이 여기서 밀리게 되면 또 독일 주머니를 틀어서 그리스를 제일 많이 도와야 되는 부분에서 더 이상 독일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리스를 돕지를 못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의 수습이 지금 몇 단계가 남아 있어요. 뭐 겉으로 보면 오늘 뭐 또 보면 신문들이 어제는 뭐 깨질 것처럼 하다가 오늘은 될 것처럼 하는데 그렇게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스가 총선을 한번 다시 해가지고 정권이 바뀐 채 협상에 나서야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하고 독일의 저 문제도 마지막에 어떻게 럭비공처럼 튈지도 모른다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중국의 정시 때문에 전 세계가 야단입니다. 중국 정부가 가진 주식을 못 팔게 하고 정부 돈이나 그 다음에 이 기업들이 가진 돈을 끌고 모아서 주식을 사들이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임시적으로 멈췄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각한 문제는 중국의 주식시장 붕괴 그 자체가 아니라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기본적으로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다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금융 시스템 붕괴에 대한 우려가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사실 전 세계는 저금리로 또 마땅한 투자 대상이 없고 금융위기 이후에 찍어낸 돈이 돌지 않고 갇혀있는 이런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의 정시 폭락은 결국은 중국 내부의 수요를 줄이고 그래서 글로벌 무역 규모를 갖다가 축소시키고 있고 원자재 수요도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결국은 이 중국의 9천만 명이 넘는 주식 투자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이 주식담보 대출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지난 4월에서 6월 마지막 한 석 달 사이에 집중이 됐어요. 주식이 올라가니까 그냥 돈을 빌려서 막차라도 타려고 하다가 상투가 잡힌 겁니다. 그런데 이 대출금리가 중국에 한 20% 정도 된대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악성 대출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금융기관들이. 자, 나중에 못 갚으면 금융기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중국에. 또 더 나가서요. 중국의 기업 소유주들이요, 회사에서 돈 벌기는 거는 별로 벌리지도 않는데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차입을 해서 다시 또 주식 투자에 나섰습니다. 회사들이요. 옛날 일본 회사들이 회사의 가치를 담보로 해가지고 부동산을 사들이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죠. 그럼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야 그 주식 담보 대출이 유효할 건데, 자, 현재 우리 주식이 이만큼이니까 돈은 이만큼 빌렸는데 이제 주식 가격이 이만큼 내려오면 은행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빌려간 돈만큼도 안 되는 이 휴지 조각 주식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전부 돈 갚아라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가 담보를 제시를 해야 될 상황으로 몰리는데 추가 담보가 어려울 거다. 그래서 중국의 중소기업부터 망해갈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정시 폭락이 결국은 투자자한테 또 이 금융기관한테 정권사한테 누가 얼마나 손해를 볼 것인가를 이제 나누어야 될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 가격이 확 꺼져버리면 손해를 누가 대부분 질 거냐 이런 걸 나누어야 되는데 이걸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중국에는 그림자 금융, 즉 이 정상적으로 은행에 관한 어떤 법과 규제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정상적인 금융기관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서브프라임 때도요. 미국의 부동산을 다 취급하는 각종 모기지 기관들, 즉 은행도 아닌 부동산 전문 모기지 론을 해주는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그림자 금융에 포함되는 겁니다. 즉 상업은행도 아니고 투자은행도 아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도 이런 그림자 금융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중국의 메인 금융회사들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들이 공산당의 눈치를 봐서 그렇지 그냥 놔두면 더 이상의 추가 대출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기존의 대출을 해소하게 나서고 그리고 물린 대출들이 많아서 은행들이 붕괴되면서 중국에서의 금융위기가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발생하고 그것이 전 세계로 번져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2009년에 월가 주식이 폭락하면서 시작된 대공황은 결국은 주식 가격 폭락이라고 보이겠지만은 결국은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번져갔던 겁니다. 이번에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특히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 진출한 유럽이나 미국의 기업들이 거래를 하지 않을 정도로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리커창 총리가 걱정할 거 없다 정치 폭락 큰 소리 치는데요. 저는 중국의 시진핑 리커창이 언제까지 중국 정치를 국가가 강제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 즉 공산주의적 방식으로 가장 자본주의적인 정치와 싸워서 이기겠다는 어리석은 싸움에 들어가 있다. 결국은 중국 정치의 폭락은 중국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오고 이것이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입힐 건데요. 물론 버티려고 하겠죠. 그 버티는 시간들이 점점 짧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